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이렇게 혼자가 되니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쓸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보다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즘에 유행하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라도 하나 해보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아둔 돈까지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당하기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법원에도 여러 번 갔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니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시댁에는 시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남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집 주변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나이는 좀 많은 편이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시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장난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나이가 나인지라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형수님 모시면서 같이 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길래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단번에 말을 잘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조카랑 사이도 좋고 잘 키울 수 있다면서 그래도 조카만 키우기는 좀 그러니까 딱 한 명만 더 가지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잘 이야기할 테니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그 말이 아주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이 가족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황스럽더군요. 그런 대화를 나눈 후 며칠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서 얘기해보니 이번에는 더 진지했습니다. 형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겨진 저를 보면서 많은 연민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방면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무척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네요. 저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며 떠나간 형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이제 저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아직은 새로운 남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는 시동생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그 뒤로도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갔습니다.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무엇보다 저도 쓸쓸한 마음에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여자이기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삶이 힘들어서인지 한 번씩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 기일에 아이를 데리고 1년 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은 제사상으로 제사를 지낸 후 시댁 식구들과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 별일 없냐는 등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술을 조금씩 먹다 보니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는지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기분 좋아 보이는 시동생과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젊은 사람들끼리 나가서 한 잔 더 하고 오라며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편한 시동생과 집 근처에 작은 맥주 가게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도 있고 약간 어두운 조명에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동생은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든다며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확고하다면서 형수님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나이 먹고 부끄럽지만 제가 싫다 하면 저를 깨끗이 포기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따뜻하게 존대하던 그는 돌연 말을 놓았고 그 낯설음이 저도 싫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 떨리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어느덧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날이라 그날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맥주 가게를 나와 갑작스럽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 것인데 생각해보면 아찔한 실수였지만 아마도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시동생도 저도 이성을 잃을 만큼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날 밤 시동생과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운전하며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그와의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저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녁을 같이 먹으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시동생은 지금 당장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결혼식이 부담스럽다면 결혼식은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더 큰 저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에게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몰래 만나서 술도 함께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 산책도 가고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는 낚시도 갔습니다. 아주 평범한 데이트도 하면서 솔직하게 그 후로 잠자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시동생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맞아도 되냐며 행복해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저와 함께 지내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는 말도 해주더군요. 형님이 떠난 빈자리를 이렇게나마 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자신은 행복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동생이 반지를 건네며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는 이상하리만큼 저와의 관계에 대해 신념에 찬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있으면 앞으로의 삶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듯이 저를 좋아하고 아껴주는데 그만큼 저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슴이 벅차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친하게 같이 놀러 다니며 허물없이 지내는 그저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시동생과 함께 사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고민이 되네요.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아이를 생각하자면 꼭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저를 이렇게나 좋아하는 시동생을 만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쩔 때는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동생의 행동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저를 보며 씩 웃고는 아이랑 놀아주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무리 상상해보지 않으려 해도 그와의 결혼 생활은 그의 이런저런 아기자기한 배려들로 늘 안락하고 따뜻할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흔들리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계의 끝이 어딜지 결과가 무엇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바람도 잘 피우고 살던데 저라고 그런 연애하지 말란 법 있나요? 아이와 남편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그를 만나면 자꾸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나지막이 울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섬세하게 조율된 현악기처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주 일요일에 별일 없으시죠?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예기치 못한 그녀의 전화, 처남댁, 아니 이제는 그저 이름만 남은 정이라는 존재. 그녀의 갑작스러운 연락은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설렘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내뱉는 듯 했다. 아니, 제가 성남 쪽으로 이사를 가게 집을 알아보려고요. 혹시 아주버님께서 부동산 다니실 때 같이 다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수줍음이 뒤섞여 있었다. 부탁을 망설이는 듯한 어조, 주변에 아는 남자가 없다는 하소연, 혼자 다니기 힘들다는 핑계까지. 그녀의 말들은 마치 섬세하게 짜여진 그물처럼 은근하면서도 끈질기게 나를 옭아매는 듯했다. 마치 어두운 밤,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을 향해 나아가는 나방처럼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휩싸였다. 알았어. 시간 한번 내보지 뭐. 나도 모르게 승낙의 말이 튀어나왔다. 일요일 그녀가 하필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고 싶다니.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일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집 계약하면 맛있는 거 꼭 사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기쁨은 마치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래, 알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러웠다. 정이 올해 35살. 결혼 5년 차에 남편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지쳐 결국 금지된 사랑에 빠져 이혼녀가 된 여자. 처남과는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었지만 내게는 여전히 아끼는 여동생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로 느껴지는 미묘한 여자였다. 그녀에게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매력이 있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빛처럼 위험하지만 묘하게 끌리는 그런 매력. 어릴 때부터 백화점에서 일해서인지 그녀의 눈은 남달랐다.
세련된 옷차림, 섬세한 화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분위기까지. 나와는 겨우 3살 차이. 처남과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저 예쁘고 착한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였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난 후 그녀에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숙함과 깊이가 더해진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깊고 풍부한 향기를 풍기는 듯했다. 결혼 4년차 처남 부부 사이에 드리운 권태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던 시기, 처남댁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위험한 만남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고 그녀는 이혼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다. 처남의 무관심과 아내와의 권태기, 그리고 정의의 등장은 마치 운명처럼 나를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우리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오피스텔을 얻어 살기 시작하면서 나와의 묘한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그녀의 태도는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나를 긴장시키고 설레게 했다.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탐스럽지만 위험한 유혹이었다. 앞으로는 편하게 정우 오빠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녀는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말투,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래, 편하게 불러. 어색하지만 싫지 않은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오빠라는 호칭은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마음을 간지럽히는 듯했다. 그 후로 우리는 집을 구하느라 며칠 밤낮을 함께 다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하며 그녀의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헤맸다. 낡은 아파트부터 세련된 빌라, 그리고 아늑한 오피스텔까지.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하게 나를 대했고 우리 사이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혹은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부동산 투어를 핑계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위험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버렸다. 정우 오빠,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잠깐 오실래요? 어느 주말 저녁 그녀에게서 뜻밖의 초대가 왔다. 이혼 후 10개월 그녀의 삶이 궁금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와의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그녀와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깔끔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가 직접 차린 저녁상은 정갈했고 와인 대신 소주가 놓여 있었다.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솔직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이혼하고 난 뒤 어떻게 지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저 생각보다 씩씩해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할까요?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슬퍼 보였지만 애써 밝은 척하는 듯했다. 이혼 후 그녀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슬픔이나 우울함 대신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상에 반주로 소주를 기울이며 우리는 더욱 깊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댐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술이 땡겼는지 술잔이 채워지기 무섭게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붉어진 볼, 촉촉해진 눈망울, 술기운에 살짝 풀어진 그녀의 모습은 묘하게 섹시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그녀의 여성적인 매력이 술 기운을 빌어 드러나는 듯했다. 그런 그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순간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묘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의미심장한 웃음. 민망해진 순간을 넘기려 나는 화제를 돌렸다.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색한 존칭 대신 편안한 호칭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오빠 동생 사이로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제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니 그냥 정이라고 편하게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이야 라고 부르세요. 그래야 저도 오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죠. 그녀의 말은 마치 허락과도 같았다. 금지된 선을 넘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괜찮을까? 망설이는 나에게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린 이제 오빠 동생 사이니까. 한 동네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오동 사이로 잘 지내봐요. 그녀의 넉살 좋은 웃음에 나도 따라 웃었다. 그래, 정이야. 너의 제2의 인생을 축하하며. 짠! 소주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붉게 달아오른 얼굴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얼마나 마셨을까? 탁자 위에 널브러진 빈 소주병을 확인해 보니 무려 5병이나 비워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지난 이야기, 앞으로의 꿈, 그리고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이 훌쩍 넘어 피곤함이 밀려올 때쯤 그녀는 나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심심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나에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고?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호의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 묘한 긴장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마치 덫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뱀처럼 그녀는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 사이는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았고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마치 달콤한 독에 중독된 것처럼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다. 원래 자식들이 많은 집들은 화목한 편일까? 우리 처가집은 처남 하나에 딸이 둘, 아내가 둘째다. 결혼 8년 차, 처가 식구들과는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왔다.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모였고 처가와 우리 집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였다. 분기별로 처가 식구들과 가족여행도 다녔으니 우리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끈끈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목함 뒤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특히 처남 부부의 문제는 가족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그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처남댁, 아니 정희의 안내로 거제도에 1박 2일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가 예약한 펜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다. 크지 않은 펜션이었지만 앞마당에서 한눈에 보이는 쪽빛 바다와 푸른 하늘의 조화는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바닷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 여기 정말 기가 막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소리쳤다. 맑게 개인 하늘처럼 그녀의 웃음은 순수하고 밝았다. 아주버님도 마음에 드세요?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순수한 눈빛이었다. 여기 살고 싶을 정도로 완전 좋은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하. 나도 덩달아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웃고 있는 건지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펜션 마당에 바비큐 그릴이 놓이고 숯불이 활활 타올랐다. 돼지고기, 소시지, 새우 등 푸짐한 바비큐 재료들이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고 갔다. 장인, 장모할 것 없이 대부분이 만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문득 처남 부부의 관계가 다시 떠올랐다. 불안한 그림자처럼 그들의 문제는 항상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처남, 요즘 두 사람 사이는 좀 어때? 괜찮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은 당시 결혼 4년 차였다. 저희요? 그냥 그저 그래요. 처남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오자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마치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정희가 불쑥 튀어나와 한마디 거들었다. 저 사람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말은 얼어붙은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나는 얼른 눈치껏 처남을 데리고 펜션 밖으로 나왔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매형,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처남은 술기운에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진 거야?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알고 보니 처남댁은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섬세하고 로맨틱한 남편을 원했지만 무뚝뚝한 처남은 그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다.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처남 부부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희의 이혼은 내 삶에도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결혼 6년 차, 아내는 동갑내기 오랜 연인입니다. 연애 3년, 결혼 6년.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권태기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탓일까 예전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존재로 느껴질 뿐이었다. 서로에게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왠지 모르게 흥미를 잃었다고 할까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존재는 점점 더 무뎌져 갔다. 그때 마침 회사에서 공기업 발주의 대형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맡게 되었다. 빡빡한 일정, 끊임없는 회의,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과 철야.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집으로 돌아가도 아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주말에도 밀린 잠을 자거나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 아내는 그저 함께 사는 룸메이트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륵 풀리는 듯했다. 야근에 지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내가 아닌 이혼한 처남댁이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함에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그녀의 따뜻함은 갈증에 지친 나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그녀는 먼저 자기랑 친해지고 싶으면 자주 놀러 오라고 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나도 모르게 왠지 긴장되고 설레어 오는 건 왜였을까? 솔직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마치 금지된 문이 열리는 듯한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제안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이후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다. 퇴근길에 습관처럼 그녀의 오피스텔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잃어버렸던 설렘과 두근거림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끌림과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감돌았다. 마치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금지된 사랑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6개월가량 만났을까?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에게는 나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더 있다는 것이었다. 40대 초반의 돌싱남이었는데 그 사람과 재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마치 칼날처럼 차가운 그녀의 이별 통보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닥쳐왔다. 그녀의 말로는 내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자기를 더 아껴주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나는 멍해졌다.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얼떨떨하고 허탈했다.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혹시라도 내 생각나면 언제든지 연락해. 씁쓸한 미소를 겨우 지으며 그렇게 애써 쿨한 척 헤어지게 된 거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솔직히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진 후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던 상대였기에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려니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와의 만남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고 강렬했지만 씁쓸하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다시 권태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마음속에는 그녀의 잔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텅 빈 가슴은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잊은 듯 잊혀지지 않는 그녀의 잔상이 마음 한켠에 짙게 남아있을 때쯤 일요일 오후 집에서 뒹굴거리며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낯익은 이름으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시간 있어요? 오빠랑 내일 같이 갈 데가 있는데.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마 하며 혹시 나랑 같이 갈 데가 산부인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긍정의 답을 보내왔다. 어제 저녁에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2줄. 그 짧은 단어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그녀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차가운 병원 공기, 낯선 사람들, 그리고 침묵만이 감도는 대기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흥건했다. 심장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임신이 맞다고 말했다. 이제 7주 차라고 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했다.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2달인데 뭔가 수상하고 애매하잖아요. 계산해보니 그녀가 임신한 시기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 한창 뜨겁게 금지된 사랑을 나누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녀는 아이의 아빠가 내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우리 사이에 애도 생겼으니 그 돌싱남과는 깨끗이 헤어지고 나랑 재혼하는 게 어때요? 나랑 만나기 싫다고 양다리 걸치며 매정하게 헤어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 핑계로 다시 만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격렬하게 밀려왔다. 덫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달콤한 유혹에 또다시 흔들리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 여자의 진짜 속마음은 대체 뭘까? 나는 과연 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혹은 그녀가 놓은 덫에 기꺼이 그리고 어리석게 발을 들여놓을 것인가? 나의 머릿속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